네,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재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입니다. 한 10대 학생이 60대 그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유튜버들이 이 가해 학생을 잡아서 훈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동영상이 또다시 퍼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시간상 앞서 올라왔던 그 영상에 대해서 이 사건 내용과 학생에게 적용된 혐의 좀 살펴주시죠.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0대의 남학생이 60대의 경비원을 정말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 영상이 올라온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발차기를 하면서 옆구리를 가격한다라든지 그리고 60대 경비원이 맞고 정신을 잃고 잠시 기절하는 그 모습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 10대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이 60대 경비원이 난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입장을 바꿔서 이러한 영상이 유포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처음에 폭행죄를 적용할 것인가 상해죄를 적용할 것인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결국 상해죄로 입건이 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의율이 될 예정입니다.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입건이 된 그 근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폭행, 물리적인 어떠한 행위를 해서 다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은 폭행죄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해의 경우에는 폭행보다 신체의 손상이 더 중한 경우에 상해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죄의 차이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는 이것을 사건화를 원하지 않고 나는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영상을 유포한 부분, 그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고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영상을 공개한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서 기절을 하고 정말 굉장히 수치스러운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타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공간에 영상을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우리가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70조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니까 동영상 그대로 그 자체를 올린 것뿐이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 법 체계에서는 사실적시의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고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사실적시를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허위, 거짓 사실이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해 학생을 찾아내서 훈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는 사실 사적 세제는 허용하지 않죠. 내가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고소를 하고 내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것을 보전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사적으로 직접 가서 이렇게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역시나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요. 이 해당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네. 나도 잘못을 했지만 이 10대 학생이 워낙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명백한 사적 제재로 이 유튜버 역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해당 유튜버가 학생들을 섭외해서 동영상을 찍고 돈도 줬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게 애초에 허위 이제 영상 아니냐, 유튜버들의 경우에 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유튜버가 나는 전혀 이제 조작은 없고 실제 가서 이렇게 내가 훈계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유튜버의 행위는요, 강요죄 내지는 협박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무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압적으로 그러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영상에 보면 굉장히 좀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똑바로 해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20대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공포심, 외포심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협박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역시나 이 유튜버도 타인들이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명예훼손까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적 제재 관련해서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신상 공개하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 이걸 좀 볼까요? 네,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아빠로서 이혼 후에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때 사실은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드파더스에서 정말 고질적으로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아빠에 대해서 뭐 직업이라든지 얼굴 사진이라든지 정말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소를 당했고요. 1심에서는 무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상의 목적이 굉장히 뚜렷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항소심에 가서 뒤집히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게 되고요.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추어 보았을 때 선고를 유예한다. 그래서 사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형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유죄 판단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좀 높게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유죄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일단은 배드파더스가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그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해죄로 입건된 이 10대 학생 그리고 이 가해 학생의 보복을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 앞으로 이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넘어가면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는데 새로운 녹취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 녹취의 경우에는요. 해병대 수사관과 그리고 경북경찰청 팀장 간의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이 2개가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녹취록의 경우에는 해병대에서 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이 이첩된 이후에 경찰청에서는 우리가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인계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자료만 제공받았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관이 경찰청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건을 인계한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가 공문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왜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료만 제공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담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 팀장은 지금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다. 드릴 말씀이 없다. 차후에 연락드리겠다라는 말로 첫 번째 녹취가 끝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녹취는요.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제 입건이 되고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의 압수수색이 개시된 이후 압수수색이 막 진행이 되던 그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에 해병대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조금은 격앙된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쫓았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정말 세상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도 담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청의 팀장이 조금 울먹이는 그 흐느끼는 그런 모습도 다 소리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팀장이 얘기를 하기로는 참 나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 일단은 최상병 사건을 만약에 경찰청으로 옮겨가서 받게 되면 철저히 수사해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수사관이 이야기를 하니까 팀장이 알겠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좀 흐느끼는 그런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것은 군인권센터에서 사실 공개를 한 것인데요.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녹취록만 보더라도 사건이 정상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외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녹취록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이제 가져갔는데 정식 이첩 전에 증거 자료를 가져갔다. 국방부의 해명이 이랬는데 이번 이 녹취를 통해서 군 인권센터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제 해병대와 경찰이 정식 사건 인계 절차를 밟았음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황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정식 이첩이 있은 다음에 국방부는 사실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입첩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분명히 이제 해병대 수사관이 우리는 정식으로 드리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 인권센터가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 실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일단은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관련해서 지금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은 일부 교사들이 2008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퇴직을 하는데요. 그런데 조희영 교육감이 2018년에 이 해직 교사들에 대해서 특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 개입이 됐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 직권남용이 됐다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교육감의 경우에 만약에 금고형 이상의 이제 판단을 받게 되면 사실은 교육감직을 내려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네. 그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탄원이 재판부 판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일단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탄원서가 이제 법원에 제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사실 뒤집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양형의 일부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의 경우에는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국제교육연맹이라든지 여러 교원 단체에서 사실은 많은 양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다 이제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혹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작할 만한 그런 탄원서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형에서에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 교육감이 이른바 진보교육에 앞장서온 만큼 진보교육의 방향성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항소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만약에 유죄로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가게 되면 네. 그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의 결과에 따라서 당장 이렇게 교육감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은 시간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4년부터 서울시 교육감 산선 최초의 교육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람이 공수처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렇게 법원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조희영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의 동력이 좀 약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